여러분, 혹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느새 머리가 굵어졌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거나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 늙고 힘이 없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볼 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서글픔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그 말이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그 불행은 부모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곤 합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더 굽히고 들어가고 눈치를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가족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유배지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엄격하고도 지혜롭게 가르쳐 패족의 위기에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오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도 자녀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으며 오히려 떨어져 있을수록 아버지의 존재감을 더욱 크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단호한 원칙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가 다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통해 침묵으로 압도하는 법입니다. 둘째, 경제적 주권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을 방어하는 법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자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법입니다. 넷째, 엄격한 예의를 요구하여 선을 긋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아버지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노후에는 빈털터리가 된 김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김씨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는 어떠니? 하며 묻지 않아도 될 안부를 계속 물었지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서러웠지만 혹여나 아들이 발길을 끊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정약용의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와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심하던 아들이 먼저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라며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도대체 김씨의 어떤 변화가 아들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말의 무게를 통해 침묵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잔소리를 밥 먹듯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걱정되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밥은 제때 챙겨 먹어라, 돈 좀 아껴 써라,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 가벼운 말은 위험을 해치고 잦은 비난은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 우리는 흔히 부모로서의 권위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 자란 성인 자녀에게 부모의 훈계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이미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귀찮은 간섭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졸졸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김치 담갔는데 좀 먹어봐라. 너 저번에 만난다는 그 아가씨랑은 어떻게 됐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어머니는 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는 상처를 받고 방에 들어가 울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엄함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즉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군자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자녀에게 하던 잔소리를 멈추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묻지 마십시오. 걱정되는 것이 있어도 삼키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의 침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 자녀는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속되면 자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버지가 화가 나셨나?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토라짐이나 삐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꾹 닫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온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말은 섞지 않는 무거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엄은 청정함에서 나오고 신뢰는 말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질 때 그 말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무례한 말투로 대꾸할 때 같이 화를 내며 너 말투가 그게 뭐니? 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자녀의 눈을 응시하다가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말이 거칠구나. 듣기가 거북하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짧고 명확하게 불쾌함을 표현한 뒤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자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밀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깊어지며 그 깊어진 생각은 눈빛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 앞에서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를 꿈꾸다가 친구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밀하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 선을 긋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무거운 입입니다. 두 번째 원칙, 경제적 주권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매우 현실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노후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이것만큼 뼈아프고 중요한 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말, 주변에서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자식이 집을 산다고 할 때,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손주들 학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노후 자금을 헐어서 내어주고 이제는 자식이 주는 용돈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청빈을 미덕으로 삼았으나 가난이 사람의 기계를 꺾고 비굴하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는 순간 그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모두 대준 박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을 잘 모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고 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예민해졌습니다. 박 씨가 생활비가 떨어져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아들은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죽겠다고요. 라며 짜증을 냅니다. 박 씨는 돈을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아들 앞에서 점점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초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자녀에게 줄 것이 없거나 혹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다 네 것이 될 텐데 미리 주면 어떠냐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이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추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니 이 돈은 건드릴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서운해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건사할 능력이 있을 때 자녀는 여러분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차를 재배하며 제자들을 가르쳐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군가의 동정에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립의 태도가 있었기에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훈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자식의 효도를 사려 하지 마십시오. 돈을 주면 잠시 고마워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존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소유권을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자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것을 사드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여행을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여러분을 챙겨드려야 할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멋지게 나이든 어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경제적 주권은 단순히 돈을 움켜쥐고 있으라는 탐욕의 권유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자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라는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길 때 자녀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원칙,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자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공포심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감, 즉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놓아버립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냐,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안 돌아간다며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자녀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항상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의미 없는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어떤 영감도 존경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시대에 뒤처진 노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패족이 되어 벼슬길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다. 가문이 망했다고 해서 독서를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망하는 길이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깨우치는 아버지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오는 편지에는 늘 깊은 통찰과 새로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기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스승으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면 가장 강력한 반격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부모는 만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모는 무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학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빌려보거나 철학책을 읽어보십시오. 혹은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몰입하여 눈을 빛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집에 왔을 때 TV 소리 대신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걸었을 때 오늘 반찬 뭐 해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 참 인상 깊더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휘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면 자녀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부모님 안에 있구나. 자녀는 여러분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벼슬이 아니라 나이 들매 걸맞은 지혜와 통찰이 있을 때 비로소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늙음은 낡음이 아닙니다. 늙음은 익어감이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항상 심지를 굳건히 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면 자녀의 사소한 무시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면 자녀의 철없는 행동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의연하고 고상한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엄격한 예의를 요구하여 선을 긋는 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방법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지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무례함을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애가 힘들어서 저러겠지 하며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사랑할수록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사상 차리는 법, 친척을 대하는 법, 우서른에게 인사하는 법 등을 아주 깐깐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말 섞인 말투로 무시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즉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빼고 사실과 원칙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싸움만 키울 뿐입니다. 대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네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 정중하게 다시 말하지 않을 거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실제로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십시오. 자녀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냉랭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에게조차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무례함을 받아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엄하다는 것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혹시 그러다 자식이랑 인연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십니까? 무례함을 방치해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잠시 냉각기를 갖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성인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처음에는 반발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부모님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벽인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인지 시험해 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렁한 벽이 되어주면 자녀는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단한 벽이 되어 버티고 서 있으면 자녀는 그 앞에서 멈추고 예를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나를 무시하는 자녀를 대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무게로 권위를 세우십시오. 잔소리는 멈추고 꼭 필요한 말만 낫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둘째, 경제적 주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다 퍼주고 빈손이 되어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의 노후를 당당하게 책임지십시오. 셋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같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경외감을 주십시오. 넷째, 무례함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를 용납하지 말고 엄격한 예의를 요구하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토록 당당하고 위엄 있는 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고 서글플지라도 여러분이 변하면 반드시 관계도 변합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